안녕하십니까. 위즈옥션의 김진애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과실수취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이제 그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천연과실을 하고요. 천연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그 천연과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수원에서 나오는 사과가 있다 했을 때 그 사과가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뭐냐면 임대수익에 나오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과실수취권은 유치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인데, 만약에 그 과수원을 만약에 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과를 팔아서 자기네 채권을 변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했을 때 그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에다가 임대를 놓고 자기 그 공사비 채권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법정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치물의 사용권입니다. 유치물의 사용권은 보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비용상환권 청구권은 뭐냐면, 유치권자가 만약에 이제 그 보존 관리를 하다가 이제 지붕에 뭐 물이 새거나 아니면은 그 건물에 그러니까 건물에 만약에 유지 보수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채무자한테 이제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의무는 첫 번째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냐, 성간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성간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간주의라고 합니다. 성간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빌려주거나 담보 제공을 해서 돈을 받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이 되는데, 이 허용은 되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 유치물이 이제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이제 비가 새는데 이제 지금 당장 고칠 돈이 없어서 이 일부를 만약에 이제 조금 이렇게 뭐 대여를 해주고 이제 대가를 받아요. 뭐 어떤 만약에 기계를, 그 유치물에 있는 기계를 만약에 약간 대여를 해주고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대여를 해주고 그 대여비를 받아서 지붕을 고쳤다 이랬을 때 그 수리하기 위해서, 훼손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쓴 경우에는 불법이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서입니다.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전환 규정이 위반한 때는 채무자가 뭐예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유치권자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재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재판으로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다른 항목인데, 유치권이 이제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 유치권이 소멸이 되느냐 하면은, 유치권도 물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치권의 물권은 어떤 물권이냐면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법정 담보물권. 그러니까 뭐죠? 등기가 안 된, 이거는 그냥 등기가 어차피 안 되니까요. 등기가 안 되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냥 이게 해서 등기가 안 되는 물건, 법정담보 물건, 등기가 안 되는 물건. 네.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떠안아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낙찰자가 떠안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물간의 일반적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토지 수용, 혼동, 포기 등으로 유치권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멸실이 뭡니까? 건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 건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멸실이죠. 그쵸? 건물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걸 멸실이라고 합니다. 멸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저거는 뭐죠? 한번 볼게요. 건물이 있다가 없어진 걸 멸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타블렛이 제가 서투릅니다. 자, 소멸사유가 있고요. 소멸사유가 멸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 뭐냐면요. 국가가 뭐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대단히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하잖아요. 그걸 확보할 때 정당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이제 수용이 됐다고 쳤을 때 수용을 하면은 유치권이 강제로 소멸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돈만 물어주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소멸이 되고요. 혼동. 뭐냐면, 유치권자가 채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가 채권이 있어요. 유치권자가 채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유치권자가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요. 채무자도 채권이 채무자가 유치권자한테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채무자한테 받을 채권이 있고,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혼동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채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채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동으로 소멸하죠. 혼동으로. 소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를 혼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기가 있어요. 유치권의 포기. 유치권의 포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이제 하면요. 경매를 이제 낙찰을 보면요. 낙찰을 당시에,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유치권 신고서 제출. 그 다음에 유치권 포기서 제출이라고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경매 절차의 문서 송수달 내역 보시면요. 유치권 포기서 제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포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겠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유를 풀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풀면은 유치권이 소멸되니까 반드시 유치권 포기할 때는요. 점유도 해제해야 됩니다. 점유도 이제 풀어야 됩니다. 점유도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점유를 해제 안 하면 유치권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점유까지 다 푸는 걸로 하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기하면은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치권도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므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의 공덕적 소멸 사유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있어요. 그 A가 만약에 토지주인이다. 토지주다. B가 공사업자다. 이렇게 돼 들었네요. 공사업자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업자가 토지주에게 공사대금을 못 받아요. 공사대금을 미수하면 미수금이 생기면 미수금 발생 시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공사대금이 채권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 경과돼서 만약에 그 어떻게 돼요? 3년이 이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거든요. 도급에 의해서 이건 도급시효예요. 도급시효. 이게 잘 안 그려지네.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그려지.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타블렛 했더니 잘 안 됩니다. 하여튼간 그 도급의 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도가 되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채권 소멸이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네. 따라서 유치권 X죠. 유치권은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채권을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이 계속 되면서 이제 3년을 만약에 멈추게 하고 계속하게 하려면 가압류를 하던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단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법 168조를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중단 사유가 나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168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단 사유가 나옵니다. 보시면요. 소멸시효는 각 고에 인하여 중단된다. 자, 보면은 청구에서 중단됩니다. 청구. 계속. 근데 청구는 계속 하셔야 돼요. 한 번 하셔도 안 되고, 계속 연속적인 청구가 있을 때, 청구할 때마다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 압류 또는 가압류. 그죠? 일단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셔야지만,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 내가 갖겠다. 채무자가 계속 얘기할 때마다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몇 가지입니까?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4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행사 효과는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하면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채무가 없고 책임만 있다.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음. 요게 중요합니다.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채무가 없으니까 유치권자는 낙찰자한테, 그러니까 경락인 낙찰자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종사대금을 내놔라 하고 요구를 못하죠. 그냥 그 사람이 갚든지 안 갚든지 내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계속 있는 거고, 예? 안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은 물건을 내주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내주는 거죠. 그죠? 누가 갚든지 간에. 그런 것 뿐이지, 낙찰자한테 공사대금 내놔라 라고 말을 못 하죠. 왜?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권리는 성질사 낙찰자 항상 인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채무는 없다. 책임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시기를 한번 볼게요. 판례는 유치권자는 뭐예요? 판례는 판례에서 라고 바꿀게요. 이게 좀 글씨가 문명이 좀 이상하네요. 판례에서는 유치권자의 채무 변제가 있을 때까지 뭐예요? 판례에서는 유치권자의 채무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인도 거절권. 인도 거절권이에요. 인도 거절권. 그 다음에 그 목적물 부동산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유치권자가 먼저 공사비 등의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즉 낙찰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 채무자는 아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채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낙찰자한테 공사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권의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유치권자도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유치원을 보존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지금 유치원을 경매해서 내 채권을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322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시에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거죠. 근데 이제 실무상에서는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판결문이 필요하다. 채무자와 소송 결과 유치권 확인 판결이 필요하다. 판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 시 낙찰대금은 유치 목적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이나 절차의 처리상 경매 신청자인 유치권자에게 매각대금이 교부되고 유치권자는 다시 그 낙찰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유치권자가 자신의 채권과 상기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경매가 됐죠? 경매가 되면요.
경매가 되고 매각이 되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1번이 이제 경매가 되는 거거든요. 경매 진행요. 그 다음에 매각이 돼요. 그 다음에 잔금을 납부해요. 그럼 경매 대금에서 매각 대금을 유치권자가 유치하는 거, 유치권자가 보관하는 거, 보관합니다. 근데 현실상은 어려울 거요, 이거. 왜냐면 경매 계장님이 줄 리가 없잖아요, 이거를. 근데 원래는 이렇게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보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먼저 자신의 채권을 먼저 상계를 해요. 상계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 대금을 다른 채권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하는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는 이게 될까요? 이게 사실상 우선 면제권이 행사하고 있다. 그 납치권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도 다 자기가 먼저 상계를 하고요. 상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네? 근데 이게 낙찰되고 유치 부동산의 소유자의 재산이나 절차의 처리상 경매신청자인 유치권자에게 매각되고 교부가 되고, 이거는 대출이 없을 때 얘기잖아요. 대출이 전혀 없을 때 유치권자가 했을 때 유치권자한테 주고, 유치권자 일반 채권자니까 주고, 그다음 다시 남아있는 거는 뭐죠? 소유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저당권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근저당권이 있을 때 근저당권이 1순위고요 2순위가 유치권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순위가 이럴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근저당권자가 먼저 갔느냐 유치권자가 먼저 갔느냐 이거죠, 서열이.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가 근저당권을 다 갖고 가면은 유치권자가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럼 다시 또 유치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근저당권자를 위해서 넣은 건 아니라 자기가 채권을 이제 받으려고 넣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법령상에 뭐라고 됐냐면은 유치권자가 매각대금을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저당권자 유치하고 자기 채권을 상계 처리한 다음에 자기 채권을 먼저 갖고 간 다음에 나머지 근저당권자 주고, 근저당권자가 처리한 다음에 근저당에 남은 거를 소유자한테 준다는 건데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이렇게는 안 되고,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경매계장이 물어봤는데 경매계에서 이제 그거를 배당을 짜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유치권자한테 그 대금을 주거나 맡겨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자가 먼저 갖고 가고 유치권자가 갖고 가거나 이렇게 되지, 이렇게 실물상 거의 근저당이 많잖아요. 거의 집 지을 때 거의 대출 받아서 집 짓는데 거기서 근저당이 없다고 유치권자가 딸랑해서 갖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유치권자 경매를 놓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그 유치권자가 먼저 배당을 타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주는 거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유치권자와 근저당권 배당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소유자한테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경매 대상문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1순위 경매권자가 유치권자예요. 경매 신청. 1순위가 유치권자 경매 신청했어요. 그 다음 2순위가 저기를 했어요. 근저당. 여기서 경매 신청하고, 2순위 경매 신청하고, 근저당권자. 이렇게 됐을 때는 유치권은 일단은 어떻게 되냐, 유치권 경매를 정지해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근저당 경매, 임의 경매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유치권도 물건이거든요. 유치권은 물건이 되는데 표기할 때 뭐라고 표기하냐면요, 임의경매를 표기합니다. 임의경매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옛날에 그 말이 되게 복잡했어요.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임의경매 신청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써 있냐? 임의경매만 써 있어요. 이렇게 임의경매만 써 있습니다. 원래는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임의경매 신청인데, 뭐 임의경매 됐죠. 임의경매, 형식적 경매 아니면 형식적 임의경매. 왜? 물건이기 때문에 임의경매죠. 임의경매. 근데 그 채권은 강제경매고 요건 임의경매죠.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이 용어 정리가 잘 안 돼갖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 그 다음에 절차 이렇게 가로치면 이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그 유치권의 경매가 정지가 되고요.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면 근저당권을 실행하면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뭐 매각이 되면 또 거기에 또 나눠 가져야죠. 근데 이게 배당이요. 배당이 나는 신기한 게, 저거 유치권이 물건이라고 하면서 배당은 안무 배당할까요? 아니면 순위 배당할까요? 난 그게 제일 저기한 건데, 근데 안무 배당이 맞습니까? 순위 배당이 맞습니까? 유치권 경매 때? 난 그게 제일, 전세권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거 봤을 때 유치권에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경합이 있을 때, 그러니까 2명 있을 때는 안분 배당을 합니까? 아니면 순위 배당을 해야 됩니까? 헷갈리죠? 그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안분 배당? 순위 배당? 자, 다음 시간에요. 이거는 제가 알아갖고 한번, 아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제 맘대로 연구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제대로 나올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판례도 한번 찾아보고 논문도 한번 찾아볼게요. 안분 배당인지 순위 배당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